예, 그럼 계속해가지고 폭행의 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페이지 폭행의 죄 나오는데 폭행죄 개념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폭행의 개념에 대해서 그 통설은 폭행의 형법상 취급 관련돼 가지고 폭행의 의미를 폭행은 일반적으로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그러나 형법은 각 범죄의 성질과 유형에 따라 그 의미 내용을 달리 사용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표를 그려놨는데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자, 폭행죄는 아무나 범할 수 있어요. 여기 주체 관련돼 가지고 역시 제한 없다는 거죠. 객체는 그냥 사람에 대해서 폭행하는 겁니다. 행위가 뭐예요? 행위가 사람에 대해서 이제 폭행하는 거 결과. 결과는 필요 없는 범죄죠. 폭행죄는 그냥 형식범이기 때문에 어떤 자가 사람에 대해서 폭행하면 성립한 범죄다. 그러면 이 폭행의 개념이 뭐냐와 관련돼 가지고 형법상 쉽게 생각하면 형법상 폭행이다. 폭행의 개념은 뭐예요? 이거는 그냥 유형력의 행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있을 유자에다가 형태가 있는 힘을 사용하는 거, 그걸 유형력의 행사. 유형력 행사를 폭행이라 봐요. 근데 이런 폭행과 관련돼 가지고 폭행의 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보지만은 그 광협에 따라 가지고 범죄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는 얘기죠. 먼저 형법상의 폭행은 최광의의 폭행, 광의의 폭행, 협의의 폭행, 협의의 폭행은 안 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도표에 있는 거를 쉽게 머릿속에 넣으려면 어떻게 하냐. 폭행은 사람에 대한 폭행이 있을 수 있고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을 수 있고 사물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대상을 보면 대상에 대해서 그것이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한 유형력 행사인데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불문한다. 이게 최광의의 폭행이에요. 교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범죄가 소유죄 아니면 다중불해산죄, 내란죄 이런 데에서 폭행은 바로 이런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폭행을 말한다. 즉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거나 간접적인 거, 사물에 대한 직접적인 거나 간접적인 거 다 포함한다는 얘기죠. 자, 광의는 여기서 뭐겠어요? 이제 광의는 사물을 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 이게 광의의 폭행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범죄가 교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무집행 방해죄, 그 다음에 뭐 강요죄 이런 범죄들이 바로 광의의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협의는 뭐겠어요? 이제 협의는 여기서 이제 간접을 빼는 겁니다. 즉 여기서 뭐가 화면에서 사라졌다가 나타났죠. 사람이 사물이 빠졌는데 여기서 보면 협의는 이제 사람에 대한 것 중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인데 바로 직접적인 것만 들어온다는 거죠. 뭐가 빠졌습니까? 사물에 대한 것과 간접적인 게 빠진 거. 이게 협의의 폭행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최협의는 뭐냐? 최협의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인데, 즉,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인데 여기에 뭘 추가하느냐? 뭔가 추가죠. 추가한 게 뭐냐?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그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면 우리가 최협의의 폭행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도죄나 강간죄에서 폭행을 우리가 최협의의 폭행이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협의의 폭행이 형법상 폭행죄에서 폭행에 해당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 범죄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하는 정도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 거기 58페이지에 형법상의 폭행의 개념 나오는데 폭행의 그 58페이지 밑에 나번 보면 판례상의 폭행 그래가지고 판례는 기본적으로 뭐다? 폭행의 개념은 유형력 행사예요. 겉으로 보이는 있을요 형태가 있는 힘을 행사하는 건데 형태가 있는 힘을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폭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막 욕을 했어. 내가 저놈한테 이 도그 베이비야 뭐 18놈아 막 욕을 했어요. 욕을 했다 할지라도 뭐요? 어떤 힘을 가한 게 아니죠.
그런 폭행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58페이지 밑줄 친 거 보시면은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밑에 보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이의달에게 너희 가족 씨를 말려버린다. 저놈이 이 재산을 빼앗아 국회의원에 나오려고 한다. 이 도둑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쭉 욕설을 한 거예요. 결국 그 욕설만 한 거 가지고 뭐다? 욕설만 한 거 가지고는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 폭행죄에서 폭행에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접촉이 있어야 되냐 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는데 접촉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내가 저기 어떤 사람을 때리려고 그래요. 돌멩이 던졌어. 맞으면 폭행이죠. 근데 안 맞았어요. 그 사람한테 옆에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놀라긴 했다 할지라도 폭행이라는 겁니다. 즉, 이 직접적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폭행죄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인데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닿을 필요 있냐? 그거는 필요 없다. 사람을 향하고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보면 되고, 과연 그럼 이런 폭행의 개념에 협의에서 말하는 폭행, 협의 폭행, 폭행죄 폭행인데 그런 폭행의 개념에 어떤 유형력 이외에 무형력의 행사 또는 심리적 폭행도 포함되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밑에 이제 59페이지라는 판례가 뭐냐면 어떤 사람한테 큰 소리를 질러요. 그 사람의 옆에 가가지고 그 사람 귀에다 대고 메가폰으로 큰 소리 질러가지고 그 사람의 고막이 다치게 하거나 그 사람이 놀라게 만듭니다. 그것도 유형력의 행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과연 전화기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큰 소리 질렀을 때 그 사람한테 대한 유형력 행사를 볼 수 있겠느냐? 관련된 판례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단지 예외적으로 뭐다? 예외적으로 사람의 전화기나 수화기로 사람에 대해서 큰 소리를 냈을 때 상대방, 전화를 받는 상대방이 실제로 큰 소리를 들은 것 같은 그러한 환경이 된다고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밑에 판례죠.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인데, 그러므로 여러분들 거기 보는 것처럼 그 판례는 뭐 심수봉 판례인데 그 판례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판례 위에 써놨지만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건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된다는 거다.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내용들을 봐두시면 되고, 그 폭행죄에서 폭행과 협박의 관계 관련돼 가지고 우리 판례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개념을 설정할 때 폭행은 뭐다? 유형력의 행사답니다. 유형력 행사. 아직 안 배웠지만 협박은 뭐다? 협박은 여러분들이 이미 뭐 사회적 법이나 국가적 법을 공부할 때 협박의 개념을 좀 공부했겠지만은 협박의 개념은 한마디로 딱 뭐다? 해악의 고지예요. 나쁜 일을 고지하겠다는 겁니다. 폭행, 유형력 행사, 협박, 해악의 고지. 단지 그 해악을 고지하거나 아니면 유형력을 행사하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그 광협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좀 나눠지는 것 뿐이다. 그렇게 여러분 보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과연 형법상의 폭행과 협박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긴 한데, 논란보다는 거의 다수가 판례 입장은 60페이지에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별 기준에 관한 학설 판례를 보시면 되겠지만은, 폭행은 유형력 내지 물리력에 의한 공격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 힘으로 공격하는 걸 폭행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협박은 뭐다? 협박은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형력에 의한 아니면 정신력에 의한 공격, 이런 정도로 우리가 협박으로 보는 것이 지금 다수가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죄에서 핵심 사건은 뭐다? 폭행죄에서 핵심 사건은 폭행의 개념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면 되고, 제가 앞 시간에 설명했던 구성요건 체계도에서 폭행죄의 구성요건 체계도를 잠깐 봤었을 텐데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폭행죄 구성요건만 잘 이해하면 돼요. 핵심 사항은 뭐예요? 폭행죄에서는 상해죄에서도 나왔지만은 과연 특수폭행, 물론 공동폭행은 당연히 저겁니다. 공동폭행은 법적상의 공동폭행은 상해죄에서 공동상해와 똑같은 의미로 여러분 보면 되고, 특수폭행죄가 무엇이냐 관련돼 가지고, 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폭행을 해요. 폭행을 하는데 이 폭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폭행에 대해서 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폭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용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경우. 상해도 똑같죠. 상해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서 상해하는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하는 경우. 특수상해. 폭행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해가지고 폭행하는 경우 특수폭행이라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폭행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중처벌하는 특수폭행죄가 되는 거죠. 물론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 특수자가 들어갈 때, 이 특수폭행이다 그럴 때 이 특수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서 합동범의 개념이 있다 그랬죠. 형법상 합동범의 개념은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도주의 2인 이상의 합동이라고 하는 것이 세 군데 나오고, 형법상의 세 군데지만 실제로는 뭐다? 성폭력 행위는 처벌에 관한 특별법, 성폭법에 보면은 역시 특수강간이 또 처벌을 해요. 그러나 아까 봤듯이 폭처법상의 공동도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각각의 단체가 뭐고 다중이 뭐고 위험한 물건이, 이거 핵심상은 단체가 뭐고 다중이 뭐고 위험한 물건이 뭐고 휴대가 뭔지의 개념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두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단체는 뭐예요? 단체는 기본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조직력을 갖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체는 공동의 목적이 있고 조직력이 있는 단체, 있는 집단, 그걸 단체라 그래요. 그런 단체에 위력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체가 진짜 폭행을 할 때 와가지고 단체로 폭행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행위자가 야, 내 뒤에 나는 이런 단체가 있어. 만약에 내가 폭행하는데 네가 까불거나 하면은 우리 단체가 가서 너를 갖다가 집단으로 어떻게 할 거야? 내한테 그런 단체가 내 뒤에 있다는 위력을 보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다중은 뭐예요? 다중은 단체에 이르지 못한 정도의 집단. 단체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조직력이 있어야 되는데 다중은 뭐겠어요?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단체를 우리가 다중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다중이 직접적으로 실제로 현장에 와서 폭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력이에요. 내 뒤에 이런 다중이 있어 라고 하는 것만 보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61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이제 단체 개념은 안 나왔기 때문에 단체는 이렇게 공동의 목적 또는 조직력을 갖춘 거고, 다중은 뭐다? 다중은 그 밑에 61페이지에 판례 보는 것처럼 밑줄 붙인 부분에 나오죠.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 즉 다중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이다.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다. 아까 뭐라 했어요?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 그랬죠. 위력은 이미 지난 시간에 앞에 봤죠. 제가 형법상의 위력의 개념을 여러분한테 외워놓으시라 그랬죠. 위계는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의 착오, 부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위력은 뭐예요?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거. 잘 기억하는 게 단체 또는 다중이 있다는 걸 보임으로써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거. 의사를 제압하는 게 바로 위력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온 것처럼 위력이라 하면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것이다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중의 위력,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 할 때 단체나 다중이 현장에 직접 있어야 되냐? 그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 것들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위험한 물건의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때 이 위험한 물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험한 물건은 성질상, 즉 원래 만들어진 게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 그런 것들은 성질상 위험한 물건이에요. 성질상 또는 뭐요? 용법상 뭐 사람을 빼놓더라도 성질상 용법상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 이런 것들은 다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62페이지 보시면은 성질상 또는 용법상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물건, 이걸 다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핵심사항은 뭐다? 성질상, 용법상 원래 만들어지기를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게 만들어진 거.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쓰기에 따라 가지고는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거.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위험한 물건이라 한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환에는 62페이지에 뭐 농약과 당구 큐대가 폭접해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뭐 당연히 위험한 물건이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판례 사항 관련해서 63페이지에 보면은 판례 사항은 전문 살상용으로 제조된 무기나 폭발물 이외에 전문 살상용으로 제조된 무기나 폭발물은 뭐겠어요? 성질상 당연히 위험한 물건이에요. 근데 그런 거 이외에도 면도칼, 파리약 유리병, 드라이버, 쪽가위, 시멘트 벽돌, 곡괭이 자루, 깨진 맥주병, 항아리 조각, 부러뜨린 걸레자루, 야전삽, 당구 큐대,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공기총, 자동차 등을 전부 다 우리가 뭐로 보고 있습니까?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는 겁니다. 사용하기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위험한 물건이라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이 뭐 학원 강의라든가 무슨 이상한 판례집이라든가 이런 책들 보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들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성질 용법상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는 다 위험한 물건이에요. 근데 가끔가다 어느 판례가 있냐면은 당구 큐대나 당구 공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라는 판례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거기 보면 그 63페이지에 다만 당구 큐대에 대해서는 상반된 판결이 있다 가지고 당구 큐대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라고 이제 한 판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 당구 큐대나 여러분들이 당구 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구를 좋아하는데 당구 공 엄청 딱딱해요. 당구 공으로 그 경찰들 데모 진압할 때 쓰는 방성모 이런 거 당구공으로 치면 어떻게 해요? 방성모 깨지고 뇌진탕 걸립니다. 당구 큐대 이거 부러뜨려서 사람 찌르면 어떻게 해요? 사람 죽어요. 다 위험한 물건이죠. 근데 당구공이나 이 당구 큐대를 사람을 때리는 데 쓴 게 아니라 그냥 미는데 당구공으로 머리에다 조심해라. 머리에다 대고 조심해. 당구 큐대로 배 대면서 조심해.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갖다 위험한 물건으로 썼냐는 겁니다. 위험한 물건을 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뒤에 보면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이라 나옵니다. 자동차 당연히 잘못 쓰면 사람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 위해를 갈 수 있는 물건이죠. 근데 자동차 크기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본 판례가 있다고 설명하는데 그게 잘못된 설명이죠. 뒤에 나온 판례는 라노스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 본 거예요. 왜? 작은 차가 큰 차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그 판례는 소형 자동차가 자기 애를 갖다가 데리고 가려는 이혼한 전처의 가족들을 차로 막은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혼한 전처가 타고 온 차예요. 자기 차가 이렇게 막았어요. 막았는데 이 차가 뒤로 올라가서 부딪히니까 다시 앞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차를 가가지고 여기서 이 차를 막은 겁니다. 이렇게. 결국 이 차를 못 움직이게 막은 거지. 이 차가 쏘나타고 이 차가 라노스라 가지고 작은 차라 가지고 큰 차를 쳤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지금 경차들은 다 위험한 물건 아닙니까? 경차에 치면 사람 안 죽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질상 용법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가지고 생명 신체 위해를 갈 수 있는 건 다 위험한 물건이에요. 단지 판례는 그거를 이용했느냐 이용하지 않았느냐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구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보시고 63페이지에 보면은 당연히 위험한 물건은 흉기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흉기는 뭐요? 자체가 살상용으로 만든 것을 흉기라고 하기 때문에 흉기보단 위험한 물건이 넓은 개념이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성질상 용법상 사람을 살상하려고 만든 물건이나 아니면 살상하려고 만든 물건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생명 신체 위해를 갈 수 있는 거. 또 주의해야 될 게 깨진 유리병, 깨지지 않은 유리병. 깨지거나 깨지지 않거나 유리병은 다 위험해요.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해서 위해를 갈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해두고 성질상 용법상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데 그런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건을 휴대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휴대해가지고 사람을 폭행해야 돼요. 휴대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이 잘 이해되는 게 교환해 보면은 휴대하여에서 휴대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손으로 쥐는 겁니다. 휴대한다 손으로 쥐는 거예요. 소지한다는 의미는 손으로 쥐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딘가 주머니에 넣어놓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휴대가 가장 좁은 의미죠.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은 휴대의 의미보다
소지의 개념이 좀 더 커요. 그 다음에 소지의 의미보다 더 큰 게 뭡니까? 이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용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봐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로 사람을 치면 어떻게 해요? 특수폭행이라고 봅니다. 자, 자동차는 용법상 사람 생명 신체에 대해서 위해를 갈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에요. 자동차를 휴대해가지고 사람을 치면 특수폭행이다. 자동차를 휴대할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때 휴대한다는 의미를 단순히 손에 쥐는 것 이외에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의미까지 확대 해석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휴대한다는 의미가 진짜로 휴대한다, 손에 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람을 폭행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63페이지 박스 위에 판례는 휴대의 소지뿐만 아니라 이용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64페이지 판례에 나오는데 판례 중간에 보면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똑같이 밑에 또 나오죠. 휴대하여란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가지고 폭행하면 돼요. 이용해가지고 폭행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알았어, 나는. 근데 상대방이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꼭 인식해야 됩니까? 그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판례가 이제 64페이지 밑에 나온 판례죠. 실제로 64페이지 마지막에 나와 있는 판례는 판결 요지 두 번째, 65페이지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판결 요지를 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폭처법 3조 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관련된 판결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 휴대의 의미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용한다는 의미고, 이용한다는 건 행위자가 그런 것들만 인식하고 있으면 되고 상대방의 인식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2009년도 판례 하나 나오는데 이 판례가 그거죠. 아까 말한 소형 승용차로 중형 승용차를 들이받은 경우 그때는 특수폭행이 아니다. 근데 이 판례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판례 전반적인 걸 다 읽어보면 뭐예요? 판례 읽어보면 소형 승용차가 자기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이혼한 전체 식구들이 자기 애들을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못 나가게 막은 겁니다. 근데 이 차가 뒤로 부딪혔다가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뒤로 부딪혔을 때 다시 나와서 이 차 앞으로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해가지고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한 판례 케이스를 좀 이해해야 되고, 그 밑에 나와 있듯이 통설 판례는 상대방에게 인식시켜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상대방의 인식까지는 필요가 없다 하고 보는 것이 그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폭행죄에서는 기본적으로 존속 폭행은 따로 안 하죠. 존속 관련된 내용들은 단순 폭행에서 폭행의 개념이 뭔지, 그다음에 특수 폭행에서 특수자의 의미가 붙는, 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에서 단체가 뭐고 다중이 뭐고 위력이 뭔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 할 때 위험한 물건의 개념, 휴대의 의미가 뭔지, 그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폭행죄에서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폭행죄 구성 요건을 맞추고, 자, 폭행죄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가 나오는데, 그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돼가지고 판례가 66페이지, 67페이지에 길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 보면 길게 나온다지만 중요한 건 그거죠. 싸움에서는 뭐예요? 싸움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서로 상대방이 폭행을 주고받았다 할지라도 이쪽 일방이 한쪽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와중에 그 폭행을 막으려고 이쪽에서 어떤 유형력을 행사했다 하면 그 정도는 우리가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정도의 판례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판례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요건 체계에 대해서 봤겠지만 폭행죄는 뭐다? 형법상의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죄와 관련돼 가지고 단순 폭행죄와 그 존속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는 걸 잘 이해해 두시고, 단지 특수 폭행, 공동 폭행은 뭐예요? 아까 말한 특수 폭행이라든가 아니면 폭처법의 공동 폭행 이런 거 뭡니까? 반의사 불벌죄가 되지 않는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폭행죄와 관련된 결과적 가중범위 나오는데, 폭행을 했는데 사람이 죽거나 다쳤어요. 이걸 폭행, 치상죄, 폭행, 치사죄를 했죠. 이 결과적 가중범위죠. 자,
결과적 가중범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두 개.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인과관계와 그다음에 예경 가능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지 없는지만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판례라기보다는 어이없는 평석이 있어가지고 좀 하나 더 체크해야 되는데 69페이지 보시면은 폭행 치사상태 당연히 결과적 가중범위 인과관계 요구되고 예경 가능성이 인정돼야 됩니다. 물론 예경 가능성을 판례는 당연히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없는 경우 예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는 행위자가 제시하라는 얘기죠. 자, 중요한 건 폭행을 했는데 이 폭행을 A라는 사람한테 했어요. 근데 사망이라는 결과는 B라는 사람한테 발생했습니다. 그럼 그걸 폭행치사죄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인정될 수 있다라고 이제 평석하는 게 있어서 문제되는데 그건 판례를 잘못 읽은 거죠. 그 판례 여러분들 보시면은 밑에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가 나오는데 72년도 판례예요. 72년도 판례 보면은 판시상과 판결 여주가 똑같죠. 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밀어 넘어뜨려 그 결과 어린애가 사망하였다면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A라는 어른 어머니를 갖다 폭행했어요. 그렇지만 B라는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른에 대한 폭행으로 아이가 사망한 경우에 폭행치사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폭행의 상대방과 결과의 상대방이 달라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판례는 정확히 읽어보면 여러분들 판결문에 제가 이제 60페이지 판결문에 쭉 밑줄쳐놓고 굵은 것이 맨 마지막에 있죠. 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넘어뜨린 행위는 그 어린애에 대해서도 역시 폭행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어린애를 업고 있는 엄마를 갖다 때려 폭행했어요. 그 엄마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서 애가 죽었는데 실제로 엄마에 대한 폭행을 판례는 뭘로 본 거예요? A에 대한 폭행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이 A에 대한 폭행은 뭐예요? 결국 B에 I에 대한 폭행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즉 폭행이 A에 대한 폭행과 B에 대한 폭행으로 인정되고 B에 대한 폭행으로 B가 죽었기 때문에 폭행치사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고 혹시 그런 판례가 이제 저 밑에 나왔는데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잘못된 해석이니까 그 판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상습, 상해 및 폭행죄가 있는데 상습의 의미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총론 시간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상습의 의미는 같은 범죄를 계속 반복하는 행위자의 습격, 범죄 성향이다. 신분범의 요소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상습범을 가중한다. 그랬을 때 가중하는 방법은 뭐다? 상황과 장기와 단기를 다 가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1페이지에 2017년도 판례인데 상습 특수상해죄에 가중할 때 어떡하냐? 특수상해는 뭐예요?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 특수상해를 상습범으로 가중 처벌한다면 하면 어떻게 해요?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기 때문에 장기 10년을 15년으로 가중하고 그다음에 단기 1년 6월로 가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단기를 다 가중한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상습범의 가중 관련된 상습 특수상해 가중 규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폭행죄 개념을 마치고 우리가 과실치상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실치사상해죄 72페이지에 나오는데 과실치사상해죄를 보시면은 그 의의를 보시면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뭐예요?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건강입니다. 즉,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뭐예요?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로 침해하는 경우도 처벌함으로써 굉장히 엄격하게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죠. 그리고 과실범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총론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반한다. 주의의무에 위반한다고 다 과실범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필요한 범죄다? 결과를 필요로 하는 결과범이다. 그 다음에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되는 성립하는 범죄다.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과실범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과실치사상죄 구성요건 체계도가 나오는데 구성요건 체계도는 여러분들이 다른 영상을 삽입할 테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구속요건 체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실치사상의 죄에 관련된 구속요건 체계도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실치상죄를 기본적 구속요건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과실치사죄를 기본적 구속요건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중과실치상죄를 처벌하고 중과실치사죄라든가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죠. 구속요건 체계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치상죄는 기본적 구속요건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과실치상죄에 관해서 가지고 요 과실치상죄에 한정해 가지고 뭐다? 바로 반의사불벌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반의사불벌죄는 뭐만 적용된다? 과실치상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여기는 과실치사상죄는 이 특별법 관련된 몇 가지 조문들이 있는데 이 특별법과 관련된 몇 가지 조문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에 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요. 이게 특가법 5조의 3에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뺑소니를 친 사람을 가중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법조문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도로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체, 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268조, 즉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모순법을 지키지 않아야 돼요. 도로통법 54조의 1 항에 따른 조치. 여기서 말하는 도로통법 54조 1항에 따른 조치는 사고 후 조치 의무입니다. 이 사고 후 조치 의무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는데 이 도로통법 54조 1항에 나와 있는 이 조치는 뭐냐? 과거의 조치는 이 그림이 우선 이게 구호 조치가 있었어요. 근데 구호 조치 이외에 하나가 더 들어와 가지고 이제 뭐다? 자기의 신원 정보를 제공에 대한 의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신원 정보 제공 의무는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 도로통법 개정을 통해서 법전에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통법 54조 1항에 따른 조치를 이런 구호조치 대부분 다 구호조치인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는데 도주해가지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이렇게 가중처벌,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가중처벌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기한 경우에 가중처벌한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특가법 5조의 3은 뭐다?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다. 그러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어떤 의무가 있다? 도로통법 54조 1항에 따른 조치 의무가 있는데 그 조치에는 구호 조치하고 신원정보 제공 조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업무상 과실 관련돼 가지고 또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특가법상에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있어요. 이건 뭐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만취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상태는 우리가 만취 상태 또는 뭐다? 또는 약으로 인한 정신혼란 상태. 약물로 인한 정신혼란 상태를 말하는 거다. 그래 단순히 술을 마셨다 그래가지고 위험운전이 되는 게 아니라 술을 마셔가지고 만취 정도 됐을 때, 단순히 마신 정도가 아니라 만취 정도 됐을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그런 상태에서 운전해가지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아니면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는 규정이 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 5조의 11에 규정되어 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도로통 관련된 범죄들을 공부할 때 보면은 도로통법상에 음주운전죄가 있어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도로통법상의 음주운전죄는 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고를 낸 경우에 가중처벌하니까 여기 흡수되겠다. 아니면 상상적 경험이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잘 봐야 되는 게 도로교통법상의 보호법익과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상죄의 보호법익이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양죄는 뭐다? 양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교통 관련돼 가지고 어떤 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교환에 나오는데 자 이거 치우고
자, 여기 보면 교특법 3조 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268조에 범한 경우 이런 교특법에 의해 처벌한다는 겁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벌한다는 거죠. 즉 여기서 268조는 뭐다? 형법 교통사고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벌해요. 근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교특법 3조의 2항 보면은 교특법 위반자의 업무상 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도 원칙적으로 뭐다? 여기 보면 이걸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 중과실치상 원칙적으로 뭐다? 반의사 불벌죄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형법상에 과실범죄 관련돼 가지고 반의사 불벌죄는 뭐밖에 없었어요? 과실치상죄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다? 교특법에는 교통사고와 관련돼 가지고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나 이 중과실치상죄도 교통법이 적용되면 반의사 불벌죄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의 불구조, 피해자를 도로교통법상에 아까 그 구조 의무가 있는데 구조하지 않거나 도주 또는 유기 도주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 및 12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밑에 이제 12개 예외 사유가 나오는데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34번에 나오는 이 12개 예외 사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각주에 나오는 교특법 3조의 1항, 2항에 나오고 2항에 나오는 이 예외 사유들 이런 예외 사유가 12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4조를 보면은 사고 운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중상해나 15개의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기소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책임보험에 가입됐다면 그때는 15개의 예외 사유 아까 3조에서 말한 12개의 예외 사유 이외에 위에서 말한 몇 가지 사유가 있었죠. 그런 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아니면 유기하거나 도주하거나 그런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그런 15개의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기소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특법 그 4조에 나와 있는 규정 4조에 나와 있는 규정까지도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범죄와 관련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과실범죄에 관련된 구성요건 체계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이 구성요건 체계도를 잘 설명드렸으리라 생각이 되고 다음으로 이제 개별 범죄에서 과실치사상의 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실범은 기본적으로 뭐 주체와 객체는 문제 없죠. 항상 핵심적인 게 뭐다? 객관적 주의무에 위반한 행위예요. 주의무에 위반한 행위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과,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해야 되고 양자 사이에는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이제 여기 고의가 아니겠죠. 과실범에서는 이때 과실이라는 건 뭡니까? 과실은 이런 것들을 인식한 거나 인식했어야 된다. 의사적 요소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핵심 사항은 여기 거기 보는 것처럼 과실 관련돼가지고 정상의 주의를 태만했다. 즉 주의의무에 위반됐다는 겁니다. 사회생활상 요구되고 있는 주의의무에 위반된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걸 우리가 과실범위를 하는 겁니다. 자, 관련돼가지고 73페이지에 보시면은 도로교통, 의료 및 건설 분야에서의 주의 규정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과실 판단의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주의 의무에 위반된다 했을 때 주의 의무는 대부분 다 어디 있어요? 이런 주의 의무는 법령, 계약, 신의치, 조리에 의해서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령에 의한 거는 법령에 위반하면 되고 계약에 대한 거, 신의치에 하는 거, 조리에 의한 걸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주의 의무, 정상의 주의란 걸 다 법령에 넣을 수가 있어요? 다 법령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까지 인정하는 겁니까? 계약에서 신의치, 조리로까지 우리가 이 정도의 주의들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이제 확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의 의무에 위반됐다 할 때 주의 의무가 무엇인지는 굉장히 폭넓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뢰 원칙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했었죠.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게 신뢰 원칙이다라고 봤고,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그러면 그런 주의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재밌는 판례 같은 게 하나 나오는데 73페이지에 2008년도 판례 나오죠.
2008년도 판례 보면은 다음 페이지 74페이지 밑줄 친거 걸 보시면은 골프 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본 겁니다. 자, 골프를 치는데, 여러분 골프 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골프를 안 치는데, 옛날에 쳤다가, 골프를 치는데, 골프 쳤어요, 이렇게요. 쳤는데, 공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공이 뒤로 나가서, 뒤에 있는 캐디한테 맞았다. 그럼 그 캐디의 상해에 대해서 주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판례 입장인데, 근데 이제 제가 간단 평성 해놨지만, 과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골프공을 쳐서 뒤로 갈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여 이제 간단 평석이 좀 꼬는 판례를 비판하는 투로 달아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뭐요? 이런 주의무에 위반해 가지고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는데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인과관계와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게 이런 주의무에 위반 행위가 직접적으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74페이지에 보면 과실행위가 결과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직접성의 원칙, 뭐 의무 위반 관련성 이런 주의무에 위반된 것이 이런 결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례를 보시면은 판례 첫 번째 판례 보시면 그 판시상만 봐보세요.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충격되어 도로에 전도된 후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도로 무단횡단한 사람 쳤어요. 근데 치고 이 사람이 30초, 40초에서 6초 사이에 다른 차량에 역과돼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의무에 위반돼가지고 친 사실과 이 사람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그건 인과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오토바이로 쳤으면 빨리 사람을 비키게 해야지. 다른 데로 이동시켜야지. 안 그러면 뒤에 오는 다른 차량에서 역과될 수 있기 때문에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두 번째 75페이지에 보면은 타인의 팔을 잡아당겨 도로를 횡단하게 만든 자는 그 횡단 중에 타인이 당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진다고 한 판례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술을 먹은 사람이 두 사람이 술을 먹었는데 한 사람이 술이 덜 취한 사람이 술이 많이 취한 사람을 데리고 무단횡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중앙선에 섰어요. 근데 가운데 중앙선에 섰는데 술 취한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다른 오던 차한테 치여가지고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같이 무단횡단한 사람이 책임이 있느냐? 그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런 게 법령이나 계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신해측이라든가 조리에 의해서 그렇게 무단횡단하던 사람은 술에 많이 취한 사람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되고, 뭐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크게 의미를 둘 게 아니다. 단지 이 주의무가 뭐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런 주의무에 위반되는데 주의무에 위반되는 것이 업무자가 즉 주체와 관련돼 가지고 뭐요? 주체와 관련돼 가지고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업무자, 업무를 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의무에 위반돼서 결과 발생시켰다. 그럼 뭐라 그러냐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업무상 과실 치사상이다. 치사상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업무가 무엇이냐? 형법상 업무의 개념은 똑같아요. 이건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놔야 됩니다. 형법상의 업무는 뭐다? 형법상의 업무는 세 가지 개념에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자,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란 얘기입니다. 사무가 뭐예요? 일이란 얘기입니다. 공무, 사무, 공사할 때 공사가 아니죠. 이거 사무는 뭐다? 그냥 일사자 써가지고 사무란 얘기입니다. 일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사회생활상의 지위가 아닌 경우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생활인의 지위다. 밥 먹는 거, 뭐 자는 거 이런 건 일반인들 누가 하는 거잖아요. 교수자가 강의하는 거, 그다음에 운전자가 운전하는 거, 의사가 치료하는 거 이런 건 다 뭐예요? 그 사람의 생활상의 지위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생활상의 지위에 의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여기서 계속하고 반복한다는 말은 한 번 했다 할지라도 계속 반복할 의사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계속적 반복적 행위를 하는데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어떤 생각으로 하는 걸 말한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업무라고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76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설명하고 있지만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는 뭘 보호법으로 보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것을 보호법으로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인데 그 사무는 어떤 사무여야 된다?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사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사무여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이 사무는 적법, 불법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운전자가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해요. 촉박하게 운전하는 거죠. 그러다 사람을 칩니다. 그러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돼요. 근데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다 사람을 칩니다. 그러면 불법하게 운전하다 사람을 친 거죠. 그러면 업무자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친다는 건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사무인데 그것은 적법하냐, 허가를 받았냐, 허가를 받지 않았냐 여부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는 업무의 개념 세 가지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는 생명, 신체에 관련된 업무고 그 다음에 적법, 불법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하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76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말했듯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이고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한 업무여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사무는 특별한 어떤 적법이나 불법을 요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되겠죠. 그 76페이지에 나온 판례도 그런 판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판례들로서 여러분들이 76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 밑줄 친 것만 봐두시고 그 다음에 76페이지 밑에 판례 보면 재판요지 첫 번째 봐보세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 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 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 신체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판례 이제 재판요지 두 번째 보면 4층 건물의 2층 내부 벽면에 설치된 분전반을 통해 3층과 4층으로 가설된 전선이 합선으로 단락되어 화재가나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4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건물 2층을 임대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 업무자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보면 원심 판결들이 미진했다라고 판단한 판례라는 겁니다. 즉 10여 년간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오면서 당해 건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업무상 주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판례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나오는 업무상 취급은 지금 우리가 업무자가 뭐예요? 업무상 과실 업무는 뭐예요? 이건 신분범의 요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분범적 요소로서의 그 업무자인데 이 업무가 보호법익이거나 보호의 객체, 행위의 객체인 경우가 있어요. 업무 방해죄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업무 방해죄에서의 업무는 또 개념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법상의 업무자의 취급 관련돼 가지고는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총칙상의 업무, 각칙상의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업무자를 좀 다르게 취급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고 핵심 사항은 나중에 배워야 될 업무 방해죄는 뭐예요?
형법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때는 뭡니까? 그 업무는 적법한 업무만을 말하고 불법한 업무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업무는 뭐다? 그건 신분법적 요소로서 주체로서의 요소이기 때문에 적법, 불법을 여기지 않고 생명, 신체에 관련되냐 관련되지 않았냐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죄까지 봤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좀 유형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이렇게 주의음에 위반됐을 때 주의음에 위반된 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쭉 유형화하는 게 뭐냐? 첫 번째가 자동차 운전자는 어떤 의무들이 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거기 77페이지에 박스에 나와 있듯이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 중 다른 사람이나 보행자 또는 승객에 대한 사상의 결과를 방지해야 될 주의무가 있다 가지고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는 운전자의 주의무 등을 적어놨어요. 미리 차체를 정비하여 고장 여부를 조사해야 되고 운행 중에는 교통규칙을 준수하면서 전방 좌우를 주시해야 되며 그다음에 보행자의 불시횡단이나 차도에 뛰어드는 경우도 예견해야 된다. 그다음에 후진할 경우에는 후사경으로 후방의 상태를 주시하면서 해야 될 주의무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판례에서 나타난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으로 유형화될 수 있는 게 이게 의료인의 주의무가 뭐냐? 즉 의료인의 주의무와 관련돼 가지고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료 업무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숙련된 경험 및 기술이 요구되는 한편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의료인에게는 각별한 주의무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자, 의료인한테 주의되는 요구 의무가 뭐냐? 첫 번째 그 밑에 여러분들 박스에 있는 것처럼 의사는 수술 전에 환자를 정밀히 검사하여 수술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항생제를 주사할 때마다 부작용을 예상하여 사전 사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마취제를 사용할 때는 그 의사 스스로 주사를 놓든지 부득이 간호사한테 놓게 할 때는 뭐다? 상세하게 지시하고 입회하여 주사가 잘못 없이 끝나도록 조치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조수 또는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2010년도 판례는 간호사는 어떻게 해요?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8페이지 밑에 판례 같은 경우는 의료인이 지켜야 될 주의무는 뭐냐? 여기서 객관적 주의무에 위반될 때 이 객관적은 일반인을 말한다는데 의료인의 주의무를 따질 땐 그 일반인은 사회 평균적 일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의 일반적 평균인을 말하는 거다. 그런 의미의 판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판례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7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2018년도 판례인데 이게 신해철 씨 사망 사건 관련된 판례죠. 그 의료 과오 사건에서 대법원이 또 하나 인정한 게 뭐냐? 여러분들 거기 밑줄 친 거 첫 번째 밑줄과 두 번째 밑줄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두 번째 밑줄 보면은 나아가 의사는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수술을 했어. 현재 치료하고 있어. 근데 자기의 의술이나 자기 병원의 시설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더 큰 병원이라든가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켜야 될 의무까지도 의사한테 있다. 그렇게 보면 판례라는 겁니다. 결국 신해철 씨 사망 사건 관련돼 가지고 의사한테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판례가 나온 거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와 증인 환자의 무혈 수술에 관련된 자기결정과 의사의 충돌은 없는데 이거는 이미 앞부분에 한번 봤던 건데 결국 환자는 뭐요? 환자는 나는 절대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받지 않겠다. 수술하기 전에 약속을 얘기를 했어요. 의사도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수술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술하다 보니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처음에 여호와 증인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절대 수혈하면 안 된다. 의사는 지금 상황에서 수혈을 안 하면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가족들은 이제 수혈을 해달라 얘기했는데 의사는 결국 피해자의 말,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가지고 수혈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의사한테 주의무 위반이 있겠냐와 관련돼가지고 특이한 경우, 이런 특이한 경우에서는 의사한테 주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즉,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지금 여러분들 84페이지까지 넘어가 보세요. 84페이지까지 넘어가시면은
84페이지 넘어가시면은 그 간단 평성이라 나오는데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생명과 자기 결정권, 즉 죽은 사람 피해자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건 의사의 의무죠. 근데 그 사람의 죽은 사람의 자기 결정권을 지켜줘야 되는 것도 의사의 의무라는 겁니다. 근데 생명과 자기 결정권을 비교 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타가 수혈하지 아니한, 즉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하지 아니한 그런 사정만 가지고 피고인 의사한테 그 진료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서 그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건물 소유자의 주의 의무 관련돼 가지고 그 뭐 밑에 판례 2017년도 판례가 하나 있으니까 2017년도 판례 판결 요지 두 번째 판결 요지를 보시면서 아 이런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구나, 그 뭐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구나 하는 정도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구나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물론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과실만 인정된 경우입니다. 오늘 2017년도 판례 보시고,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런 주의 의무를 제한하는 거, 이런 주의 의무를 제한하는 게 뭐야? 이게 대표적인 것이 신뢰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게 주의 의무에 위반됐다는 것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너무나 폭넓게 인정되니까 이걸 제한하고자 나온 것이 신뢰의 원칙이고, 신뢰의 원칙은 여러분들 교환해 보는 것처럼 간단한 핵심만 알아두면 뭐냐,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어디냐는 겁니다.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다? 신뢰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는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엔 적용돼요. 이 자동차와 자동차가 있을 때 자동차 사이에는 신뢰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규칙을 지켰다면 저 사람도 지킬 것이라고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지. 어떻게요? 자전거, 오토바이, 요즘 말하는 뭐 전동 퀵 이런 것들도 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동차와 사람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 원칙과 관련된 기본이 뭐다? 사람과 자동차 사이에는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는 항상 뭐예요? 도로를 운전할 때 다른 사람이 무단횡단할 수 있다는 걸 예견하고 운전하라는 얘기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동차와 사람 사이에도 신뢰 원칙이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동차 전용 도로, 그다음에 그 육교 및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일 때,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불, 파란불이 아니라 빨간불일 때, 그때는 사람과 자동차 사이에도 신뢰 원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뢰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 범위는 그런데 신뢰 원칙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인, 원칙적으로 일 때는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다? 첫 번째가 상대방의 규칙 위반을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상대방이 이미 규칙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대방한테 지킬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규칙 준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이 어린애라든가 노약자라 가지고 상대방의 규칙 준수를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 신뢰 원칙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규칙을 위반했어요. 그러놓고 상대방한테 규칙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경우에는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신뢰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과 적용 범위 여부를 여러분들 잘 판단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보시면은 교통사고를 낸 후에 피해자를 그냥 두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뺑소니죠. 뺑소니 사고와 관련돼 가지고 신뢰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나눠서 박스를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한다는 걸 보고 나중에 오프라인 강의 시간에 여유가 되면은 제가 이제 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된 그 사례풀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야 되는지 좀 더 한번 이제 깊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는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5페이지에 이제 중과실치상죄가 있는데, 약간의 주의만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약간의 주의도 안 한 경우 우리가 중과실치상죄로 처벌한다. 이렇게 85페이지에 나온 판례들을 보시면서 보면 되고, 자, 중과실치상죄와 관련된 제일 중요한 판례가 8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었던 건데, 총칙에서 봤던 건데, 과실범은 객관적 주임에 위반해가지고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해야 돼요. 그리고 양자 사이에는 인과관계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학설은 뭐예요?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를 취하고, 학설은 합법칙적
조건설과 그 다음에 그 객관적 귀속 이론을 말하죠. 자, 객관적 귀속 이론의 척도가 뭐다? 위험의 창출, 증대가 있고, 두 번째가 위험의 구체적 실현이 있고,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규범의 보호 목적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이런 객관적 규속의 척도를 나타내요. 자, 근데 여러분들 그 밑에 나오는 인과관계 판례는 뭐냐? 최근 들어 제가 총칙 개론 설명할 때 상당성을 판단하는 판례나 이 객관적 기속 이론이나 요즘 거의 똑같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 인과관계설을 취하는 판례나 합법적 조건설과 객관적 기속론을 취하는 학설이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습니다. 특히나 위험의 구체적 시효랑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이게 적법행위 대체이론, 아니면 이걸 우리가 과실범에서는 주의 의무 위반 관련성 이론이라고 그러죠. 즉 어떤 주임에 위반해가지고 결과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 주임에 위반된 것과 관련해가지고 결과가 발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임에 위반된 것과 관련돼가지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때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그러는 거죠. 자, 이게 교통사고 관련돼가지고 뭐 적법행위 대처이론이라 표현하기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주의무 위반 관련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게 뭐냐? 이게 의료사고 분야라는 겁니다. 즉, 이 사건도 뭐냐? 이건 봉침 시술을 하는데 환자한테 의사가 봉침 시술을 해요. 그럼 봉침은 뭐요? 봉침에는 어떤 그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쇼크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봉침을 놓을 때마다 이 사람한테 그런 알러지 반응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도 봉침 놓을 때 문제가 없었고 계속 맞춰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도 안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쇼크를 먹은 거예요. 죽진 않고 상해에 이르렀는데 과연 이 의사한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의사가 봉침을 놓을 때, 이 사건이 발생할 그 사건에서 봉침을 놓을 때 알러지 검사 안 했어요. 알러지 검사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쇼크에 상해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판례가 판단한 게 뭐냐? 그럼 얘가 알러지 검사를 했다면 얘가 쇼크가 안 일어났겠냐는 겁니다. 그걸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가 부정돼가지고 의사한테 과실치상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 판결 요지와 관련돼 가지고 두 번째 판결 요지 밑줄쳐 있죠. 두 번째 판결 요지 밑줄쳐 있는 거 밑줄 세 번째 줄의 가운데 칸부터 보시면은 피고인에게 과거 알레르기 반응 검사 및 약 12일 전 봉침 시술에서도 이상 반응이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그러한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재반 사정에 비추어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인정하기 어렵냐? 주의무 위반 관련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이런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의료사고에서는 뭡니까? 의사의 주의무 위반과 이 주의무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이 결과,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걸 누가 입증하라는 겁니까? 검사부로 입증하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면 인과관계를 부정시켜 가지고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변호사 시험의 사례 문제에 제가 이제 계속 몇 가지 매년 이렇게 좀 미는 문제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피교사자의 객체 착오 문제라든가 아니면 개괄적 고의사를 많이 미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주의무 위반 관련성 이론, 의료사고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주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규범의 보호 목적과 관련돼 가지고 과연 규범의 보호 목적 범위에 있었냐 없었냐를 판단하는 판례들, 그런 판례들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8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봉침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읽고 넘어가지 말고 이것이 주의무 위반 관련성과 문제되는 케이스구나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